코로나19 신규 감염은 또다시 증가 추세이지만 백악관 측은 셧다운 등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제때 처방이 안 돼서 시기를 놓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이직 열풍 속에서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은 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거라는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두고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또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등 초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이런 감염 증가세에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지만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수는 6만 6천여 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없앴습니다. 최근 연방당국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연장했지만 법원이 무효화 판단을 내리면서 역시 사실상 폐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올가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 조정관은 미국이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감염 증가세에 1년 전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감염 증가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과거처럼 봉쇄 등 초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조정관은 또 다음 주 중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FDA의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이 팍스로비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때 처방이 안 돼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보스턴 공영라디오 WGBH는 식품의약국이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팍스로비드를 긴급 승인했지만 아직 치료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최근 NBC 방송에서 팍스로비드 공급이 늘었지만 아직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트 카플란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팍스로비드는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조기에 처방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환자들이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6에서 7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땐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등 백신을 접종받고도 항체 생성률이 낮은 고위험군의 경우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감염 초기 대응을 놓치면 팍스로비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카플란 교수는 또 아직 약이 없는 곳도 많다며 마스크 착용을 포기하려면 항바이러스제라도 더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지적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환자도 적지 않다며 팍스로비드는 꽤 효과가 좋고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임상 2, 3상에서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 사망 확률이 89%, 닷새 안에 복용 시 확률이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이직 열풍 속에서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은 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임금 상승 추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인 사이트 집 리크루터는 최근 6개월간 직장을 바꾼 미국인 2,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는 임금이 이전보다 올랐다고 대답했고 절반 가까이는 11% 이상 임금이 상승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9%는 최소 50% 이상 임금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이직이 활발해졌고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반 근로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6%로 1년 전 3.4%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직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노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 응답자의 20%는 1년 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예상했고 26%는 1에서 2년 머물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이런 임금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쪼그라들며 임금 인상이 단행되고 이는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의 27%는 올해 주요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으로 임금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어제 CNN 비즈니스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집계를 인용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에 그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추정 모델인 GDP나우는 이달 중순 기준 1분기 GDP 증가율을 연율 1.3%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연율 기준 6.9%가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둔화한 겁니다. CNN 비즈니스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3개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분기 동안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에 타격을 줬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촉발했습니다. 이는 물가 오름세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 올라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는 28일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재정정책, 중국 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8%포인트 낮은 3.6%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은 3.7%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거란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직접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주말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일제히 급락했었습니다. 지난 20일 뉴욕 증시는 다우가 2.82%,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이 2.77%, 나스닥이 2.55% 각각 급락했고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독일의 닥스가 2.48%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1일 국제통화기금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고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발언 직후 시장은 오는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0.75% 금리 인상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6월, 7월 FOMC에서 두 번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매파인 제임스 블럿 세인루이스 연은 총재도 연준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워싱턴 DC에서는 대낮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아파트 위층에서 창밖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워싱턴 DC 북서쪽 학교 인근에서는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총기 난사로 성인 3명과 어린이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는 총성이 20발가량 울렸고 1분마다 4, 5발씩 여러 번 발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사는 23세의 레이먼드 스펜서로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급습했을 당시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위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무작위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용의자는 학교 총기 난사라는 제목으로 총격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용의자는 범행 직후 신이 시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를 공격 목표물로 삼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두고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주법을 무시했다고 판결하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이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한 겁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 상급 법원인 뉴욕주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내일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뉴욕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되는데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1심을 맡은 스투번 카운티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와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위헌이라는 2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다만 항소심은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폐기한 1심 판결은 뒤집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올해 주의회 선거는 주의회가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집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20세 미만 사망 원인 가운데 총기가 차량 충돌이나 약물 남용, 암 등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 레터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총기와 관련된 부상으로 사망한 19세 미만은 4,3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총기 관련 부상이 차량 충돌 부상을 능가한 것은 지난 40년간 처음입니다. 그동안 20세 미만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던 차량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차량 안전이 개선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총기 관련 사망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인이 다수를 차지해 2020년 미국 젊은이 사이에서 총기 살해는 전년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골드스틱 부교수는 방지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금지하지 않고도 차량 충돌을 줄였던 것처럼 총기를 금지하지 않고도 총기 부상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BC 방송은 지난 2월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총기 소유가 증가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500만 명 이상의 18세 이상 미성년자가 새로 총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총기 소유가 늘어난 것이 20세 미만의 총기 관련 부상 비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와 부모의 감독 결여가 이런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노숙자 증가가 지목되고 있죠. 뉴욕시가 1억 7천만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로 1억 7,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 사태 등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노숙자 문제가 커졌다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뉴욕을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외에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추가 1억 7,1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예산은 노숙자 지원 활동과 전문 인력 투입, 의료 서비스 제공 방문센터, 노숙자 쉘터와 1,400개 세이프 헤븐 침대 마련에 사용됩니다. 이날 시장은 궁극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서민 주택 제공이 확대되는 등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세이프 헤븐 침대는 거리와 전철역 등을 헤매는 노숙자들을 이동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거주 시설로 노숙자들은 이곳에 머문 뒤 단계적으로 영구주택으로 이주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호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센터는 추가로 3개소가 개설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한인들의 한국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 도착 항공편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는 밤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도 면제되면서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이 늘고 있고 좌석은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월 중 뉴욕 출발, 인천 도착 항공편 4대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일 오후 1시 10분에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082편 외에 5월 20일, 5월 22일, 5월 27일, 5월 29일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한국행 대한항공 항공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각은 다음 날 오후 2시 45분입니다. 다만 한국 출발, 뉴욕 도착 항공편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5월 28일 하루에 한해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오후 3시 출발 항공편도 한 차례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도착 시각은 다음 날 오후 7시 40분입니다. 대한항공은 또 오는 7월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뉴욕 노선 밤 비행기를 추가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다만 증편은 한국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증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6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의 부양금을 신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350, 6에서 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25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입니다.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스몰 비즈니스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한인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스몰 비즈니스 에너지 효율성 지원 프로그램은 한인 등 소수계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환기시설이나 배관 교체 시 설치 비용을 최대 75%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HVAC 시설 수리나 교체, 배관 수리나 교체, 상업용 식기세척기와 제빙기, 세탁기 등의 교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혜 자격은 뉴저지에 소재한 연매출 $1,200만 이하 및 정규 직원 100명 미만인 사업체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술, 담배 등의 구입 연령을 생체인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 술과 담배,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기 전 망막이나 안면, 지문인식 등 업소들이 생체 정보기를 통해 미리 확보한 고객들의 생체 정보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코패스 의원은 나이 확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고객들이 생체 정보를 미리 등록할 경우 바와 레스토랑, 식당 등을 다시 방문하고자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미성년자들의 가짜 신분증 사용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뉴욕시 전역에 올해 말까지 60대 전기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탄소 배출은 2050년까지 86%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60대의 전기버스를 추가로 시 전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기버스는 퀸즈 그랜드 애비뉴와 자메이카,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브롱스 킹스 브릿지와 스테튼 아일랜드, 찰리스톤 등 시 전역 6곳의 차량 기지에 배치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